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은 평소보다 20분 앞당겨서 뉴스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국회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그리고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우선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보죠. 자, 국회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92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국회 결정 존중하겠다.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자, 이 입장은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이 가결되는 그 상황에서 가결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주장했죠.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국회 결정 존중한다. 약간 다른 결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검찰과 관련해서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그 기소장, 공소장의 내용이 조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했다. 이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검찰, 윤석열 대통령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온 날입니다. 우선 앞부분 첫 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죠. 방금 전입니다. 한 20여 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가결이 된 상황이요. 자, 그럼요. 우선 현장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회부터 가보겠는데요. 표선우 기자가 지금 국회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 오늘 표결 결과 그리고 기타 사항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투표에 참석한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보규를 시사한 한 대행 담화 직후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24시간이 지난 오늘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면서 일사천리로 국회 탄핵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건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직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침묵을 지켰던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임명직 공무원 탄핵 기준인 151명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까지 접근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공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 정권의 2인자라면서 내란 수괴 방탄을 위해서 섭정 노릇을 하고 있다고 탄핵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 부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탄핵은 위헌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총리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진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이 방금 전에 나온 걸로 알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탄핵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혹은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 대행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 충원 과정도 중요하다며 29번째 탄핵안으로 답을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도 밝혔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그 의결서를 한덕수 대행이 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자, 그럼요. 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되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한 뒤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며 여야 정치권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이 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개의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으로 귀결된 헌법재판관 임명한뿐 아니라 쌍특검법까지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청사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된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당은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 얘기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러니까 앞서 표결이 되고 가결되는 그 순간 모습 영상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표결 결과를 조금 더 정리해보죠. 화면으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 보면은 뭐 찬성, 뭐 반대, 무효, 기권 이런데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요게 처리가 됐는데 찬성이 192표입니다. 이 표결 참여를 192명이 했어요. 전원 찬성합니다. 그리고 가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장가희 기자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진영 부원장, 우선 192표 찬성인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표결한 겁니까? 아니면 여당 의원이 섞여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당 의원이 한 명 섞인 걸로 한 명이 섞였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야육당이 원래 192명인데요. 예. 그중에 한 명 국회의원이 지금 미국을 갔어요. 무슨 사유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에서 이분은 이제 윤리심판원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이 급박한 시국에 왜 미국을 갔느냐.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럼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네. 빠진 거군요. 네, 빠진 표결에 거죠. 참여 안 하는데 근데 그 빠지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어서 네네. 윤리심판원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할 의사가 네네네. 있다 지금. 왜 네네. 빠지고 미국을 갔느냐 이겁니까 네네. 지금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들어와서 표결을 했고 찬성표를 던진 거네요. 그렇죠. 네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들어온 분을 알면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짐작으로는 김상욱 의원이 아닐까라는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짐작일 뿐입니다. 짐작일 조금 뿐이죠. 더 네네.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의원 한 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찬성표를 던진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한 명이 빠졌으니까요. 네. 아, 최경철 위원. 국민의힘은 일단 당론으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가 당론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표결에는 불참한 건데 사실은 이 표결 그 과정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이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는 예. 3분의 2로 할 것이냐 절반으로 할 것이냐. 예. 국무총리에 준하는 절반,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1로 할 것이냐. 근데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들어서 마음대로 예. 과반이다 이렇게 하고 투표를 시작을 하겠다. 그죠. 시작 전에 과반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먼저 밝히고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 그리고 국무총리 등의 다른 비선출직 공무원들의 탄핵 이런 것들은 헌법 65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징계를 할 때는 헌법에 적시를 한 것대로 따라해라. 예. 그것이 헌법 정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죄와 형벌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법률로서 정해놔야 돼. 그러니까 고무줄 잣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도 헌법에 적어놓은 대로 해라. 예. 이것이 헌법 정신이거든요. 근데 헌법에 권한대행은 어떻게 해라. 이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게 헌법 불비죠. 예. 그렇게 불비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 3분의 1을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절반을 해버리면 한덕수 총리에게 예. 불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심사권 그리고 투표권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강력히 반발하였고 예. 그리고 이 절반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정당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행위는 예.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공무원이 하는 행동. 예. 근데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은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실은 마용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아까 김상훈 의원 빼고는 다 불참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대해를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다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왔던 이유는 이 가결 정족수 조건을 3분의 2, 그러니까 그렇죠. 200석, 200표 이상으로 정할 때는 표결에 참여할 그렇죠. 의사가 있었는데 제적 과반으로 결정을 하니까 항의하고 퇴장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예. 사실 이건 불법적인 것이죠. 법에 없는 행동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국회의장이 이번에 너무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원식 국회의장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오늘 사실은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도 열었는데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표결 전후에 국민의힘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당 못지않게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3분의 2로, 즉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입법조사처가 그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또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나서는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또 하고 있었고 굳이 이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때 왔던 건 아마 지난 7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법안이 폐기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국민들의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표결을 왜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일었고 이런 비판에 좀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을 고려해서 참석은 했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고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거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텐더홀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표결이 있을 때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표결이 진행 중일 때는 국회의장석으로 가서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표결이 끝나서 뭔가 이제 표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주목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준을 정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항의하는 모습들이 여당에서 나왔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저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국회 본회의장 밖에 가면은 로텐도이라고 큰 광장이 있어요. 광장처럼 된 그 실내 공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단이 있거든요. 그 밑에 내려와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면서 원천 무효를 외치는 이런 모습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가결 조건, 가결 정족수를 과반, 제적 의원의 과반, 그러니까 151표 이상이면 되는 걸로 국회의장이 결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거 사실요, 국민의힘이 넌센스고 그다음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본질적으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그리고 내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당성이 없도록 만들려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 계엄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감싸겠다는 그런 책동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분들이 생각을 잘못 가진 거고요. 그리고 이 과반 문제는 좀 코미디인 게요. 한덕수가 권한대행하다가 총리 됐습니까? 총리하다가 권한대행이 됐습니까? 총리라는 직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경철 위원님도 아까 불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비할 경우에 이걸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별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들은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명직 관료들은 2분의 1이거든요. 거기에 준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현식 국회의장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성표가 192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적의원,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을 넘어갔습니다. 절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가결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합니다. 200석 기준을 맞춰야지 왜 과반입니까? 3분의 2 적용해야죠. 그러면서 반발하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화면 좀 볼까요? 일단 오전부터 이런 걸 예고를 했어요. 지금 예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151명 적용 때는 심의 표결권 침해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요거 청구할 거고요.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에 대한 다툼 발생 때 헌법재판소가 이걸 또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자, 장가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요. 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의 실무자가 이걸 접수를 했는데 뭐냐면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바로 했습니다. 청구인은요,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 등 108인입니다.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그리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기 때문에 이 탄핵의 사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이니까 이미 이거는 빠르게 좀 판단해 주세요 있고 어떻게 보면 본안 이 안건은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과반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안 되냐 이것도 좀 따져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상황으로 또 헌재가 하나 간 건데 이거는 두 분께 제가 좀 짧게 좀 물어볼까요? 우선 최경철 위원. 그러면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오늘 가결 선포한 그거를 멈춰달라는 거잖아요. 그 효력을. 그리고 동시에 과반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거 한번 따져주세요. 헌재가. 이건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이 동시에 헌재로 가게 되는 건데 이 표결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동시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급한 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급하죠. 가처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보름 정도의 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죠. 예. 그렇게 되면 가처분부터 먼저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이렇게 보겠죠.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 권한 대행인데 예. 국무총리를 탄핵시키는 것이냐. 우원식 의장은 국무총리 탄핵시키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린 절반만 하면 돼.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야. 이거 대통령이잖아. 이 사람 지금 행동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탄핵 소추안 5가지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안 한 것. 예. 그리고 특검 임명 안 한 것.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2가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임무 수행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죠. 권한 대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는 분명히 3분의 2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보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모두 5가지 탄핵 소추가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그리고 국무총리로서의 실력 행사 이것이었다면 헌재는 아 간단해. 너는 국무총리로서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거는 과반이 맞아. 예. 한데 대통령으로서 임무 행사를 하다가 이게 탄핵을 걸렸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아 이거는 절반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가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예.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탄핵 소추안이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것은 3분의 2로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국회로 아마 이거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준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 담긴 이 탄핵 소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 직무기관의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기관의 일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국무총리로서 한 일에 대한 5가지가 있네요. 앞에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거부. 사실은 국무회 때 이제 거부 의결해서 뭐 그걸 이 대통령한테 올린 거잖아요. 그건. 그다음에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그다음에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이게 이제 총리로서 이걸 했다. 이거 문제 삼겠다. 그런데요.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랑 상설특검 임명 회피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이게 섞여 있어요. 총리로서의 한 일과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이 섞여 있는데 이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를 따지는 건데 박진영 부원장, 이게 뭐가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안 당혹스러워요. 이거 안 간단한 당혹스럽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순서는? 헌법에 있는 이 우리 법률적 용어를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이 아니고 권한 대행입니다. 예, 한덕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지 실제로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냐 뭐 3분의 2냐라는 것은 저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가처분 신청 나기 전에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되겠죠.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서 예. 첫 번째 이제 총리 시절에 했던 일 중에 비상계엄 내란 공모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 소환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저는 크게 논쟁할 의미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네. 짚어봐야 될 게요. 예. 헌재 농단은 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10월에 3분의 헌법재판관이 나갔는데 민주당이 3명을 충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꽤 걸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심판을 하면서 심리 중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왜 직무유기하냐. 이진숙 보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지 말고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 안 하는 게 직무유기야. 예. 그것도 당신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리 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헌재농단이라고 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헌재농단의 시초는 민주당입니다.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 해서 지금까지 파행시킨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탄핵이 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빨리 3명 하자고 나온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 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헌재농단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박지영 부원장, 왜 그동안은 3명, 아니, 공석인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동안은 추천을 안 했다. 지금 그 지적인데요, 지금. 저는 뭐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감기가 들었을 때 빨리 병원 안 간 거하고 국가가 암이 들어가지고 수술 안 하면 죽을 지경인데 하고 이걸 비교하는 것은 저는 경중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도 뭐 민주당에 그 당시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헌재가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이걸 민주당과의 사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헌재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임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오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꽤 있었어요. 제가 이 최영철 위원하고 박지원 부원장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사실은 국회를 통과했던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행사라는 건데 법안 거부권은 행사하고 임명권 행사를 안 한 건 뭐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거 최영철 위원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양곡법 등은 한덕수 그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관되게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 법 포퓰리즘 법안이라서 안 된다. 남는 쌀을 정부가 그렇게 사들이면 몇 조 원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쌀 재고 이런 것들 감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것은 계속의 원칙이죠. 행정은 계속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거는 반대 그렇습니다. 입장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다. 그리고 쌍특검법도 위헌적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특검을 갖다가 국민의힘도 같이 특검을 임명해야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둘이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특검 임명해서 특검을 운영을 해서 수사하면 그게 중립성이 있습니까? 특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건 위헌적인 법률이죠. 위헌적인 법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상식인데 자꾸 그 민주당은 그런 상식적인 법안을 상식적이지 않은 법안을 거부하는데 그걸 자꾸 무슨 사감이 있는 이 마음대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법의 법률을 정말 너무 몰라도 모르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부원장, 그러니까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임명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를 하지 않은 상황. 그렇죠. 이 권한을 이제 소극적으로 활용할 건지 적극적으로 할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저는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요.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게 과거에 박근혜 특검법도 야당이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임명한 특검이 박영수고 윤석열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특검이 첫 번째 통과할 때 195대 85, 즉 이미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즉 제2대에서 내려가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덕수는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빨리 체포되지 않고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이루어지고 이 전국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 심리가 저는 작동했다. 이렇게 보고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합니까? 이게 무슨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입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윤석열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한덕수는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침대 축구를 할까요? 본인도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서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청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요. 한덕수는 내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보통 건물 같은데 방화 책임자라고 붙어 있죠. 그죠? 방화 책임자 정, 윤석열, 부, 한덕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방화 책임자가 오히려 건물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럼 이 부라는 사람은 내가 잘 몰랐다. 나는 그 사람을 대해서 억지로 그 사람이 불 지르는 것이 내 상급자인데 말리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방화 책임자 부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본인도 내란 공범으로서 법률적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방해를 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실 여야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이 상황,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게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이런 얘기들이 서로 다르게 좀 나왔어요. 우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재의 심판을 원천 방해하려는 한덕수.
헌재 심판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 선전하는 권성동 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내란 공범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김용현의 진술로 이제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서 영원히 폐족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면서 계엄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즉시 국무회의를 주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힘의하고 건의한 사람도 한덕수 대행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뭐 최근에 비슷한 상황이 오늘도 여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제입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오늘 기소가 됐죠. 근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꺼내놨어요.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엄 건의, 이거 계엄법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엔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 없다. 강력히 반박합니다. 다르죠? 먼저 보고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듣기 전까지 보고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오후가 됩니다. 어제 오후. 김용현 전 장관 쪽 변호인 쪽에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참석 직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계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얘기했다.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는요. 국무회의 때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어떤 말도 안 들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반박하죠.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앞서서 지난 13일인가요? 이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가희 기자, 오늘 죄송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에서 또 뭐 조치를 좀 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내용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도 넣은 내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했었다라는 내용도 오늘 그 탄핵 소추안에 민주당이 넣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 탄핵에 이어서 공수처에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수행을 안 했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여야 합의 운운하면서 직무를 해태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 형법 122조에 따르면요. 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는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합니다. 자, 이 두 분하고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최영철 의원. 이 향후의 수사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아무래도 조사 대상이 된 거죠, 지금은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 헌법 89조는 국무회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말로 안 합니다. 문서로 합니다. 모든 것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아까 관련 근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에 따른 시행이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 끝나고 나면 정부 대변인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무회의에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예. 총리실 출입해보면 뭐 기자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것이 문서화돼서 나오는데 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50년 가까이 공무원 한 사람이 저 구두로 한 것을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구두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3, 4 일어납니다. 3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합니다. 그만큼 이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발언해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모든 것은 아마 문서로 아마 기록이 돼 있었을 테고 문서에 기록이 없는 것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저런 장관 경험이 일천해서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을 구두로 얘기한다 해서 저것이 증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저게. 저런 구두로 얘기했다 안 했다. 목격자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녹취도 없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뭔가 그렇습니다. 서명이 있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같이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그날 뭐 했고 이런 거 다 서면으로 내가 어떤 증거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김용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한덕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아마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의 공범이니 동조자니 뭐 직무유기니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박지원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아까 이제 주진우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개업을 하는데 한덕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그러면은 윤석열이 불법 개업 내란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시켜줘야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해줘야죠. 그건 또 왜 안 합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무회의는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문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또 불법 개엄을 한 겁니다. 근데요. 내란에는 공모만 있는 게 아니고 방조죄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의 논란은 공모냐 방조냐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전에 인지를 했고 한덕수 총리가 거기서 어떤 사인을 했다. 또는 뭐 인정을 해서 대통령께 제청했다. 이러면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막지 못하면 방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들었잖아요. 방화가 일어났을 때 현종 건물에 대해서 방화가 있으면 방조한 사람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부로서 이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청 권한이 있고요. 부소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 계엄이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것도 한덕수 총리에게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건 도의적 책임일 뿐이지 행정에 있어서 그것을 방조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과한 지적이다. 이 한덕수 총리가 그날 반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반대를 했다고. 그것을 반대로 말로 하고 손을 들어서 할 뿐이지 그러면 또 거기서 폭력을 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반대를 한 것은 반대로 봐주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를 한 사람 보고 방조를 하였다 하는 것은 과한 추측이다. 아니 내란죄는 방조죄가 있고요. 한덕수와 최상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제청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권한이 있습니다. 최상목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심의에 참여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는 권한대행이 아닌 거죠. 과연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속보가 들어왔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오후 6시경 앞선 속보 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후 5시 16분부터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권한대행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탄핵 의결서 접수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요. 다음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네요. 오후 6시경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다. 이제 권한대행이 됐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대국민 담화 발표는 이건 서면으로 지금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네요. 이 얘기를 좀 패널 분들과 좀 해봐야겠는데 오늘 오전입니다. 오전까지는 최상목 부총리였어요.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뭔가 좀 얘기를 하죠. 호소하는 듯한 얘기였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죠. 이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서울대 법대 졸업했고요.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등등등,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 그리고 기재부 제1차관, 그러면서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거시경제를 주로 담당했던 관료 출신인 겁니다. 이런 인물인데 일단 요 얘기 좀 해보죠. 요거 최경철 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자 그리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에요. 원래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줄여서 경제부총리라고 하거든요. 경제를 전담하는 수장이었어요. 관료 중에 수장. 근데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굉장히 역부족이 아니냐. 경제만 전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다가 총리 직무대행까지 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지금요. 그게 오늘 외환시장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도 고스란히 반영됐지 않습니까? 뭐 깜짝 놀랐죠. 시장에서는. 예. 이 권한대행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그 다른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사상 처음인데 이런 탄핵 오늘 뭐 매일경제 일면에 탄핵민국이라고 써놨던데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극도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민주공화국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수권 정당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미국이 대통령제를 만든 나라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탄핵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한 무질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난사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을 뭐 탄핵시키는 것을 뭐 아주 뭐 오징어 게임에서 뭐 드라마에 나오듯이 뭐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하고 있습니다. 29건의 탄핵안 보고해서 12건을 가결시켰습니다. 첫 번째 가결시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기각됐고 뭐 여러 검사들 다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하니까 온갖 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나라가 정말 절단나기 전까지 가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런 나라를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선 후보 내세운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를 만드니까 이분도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는 뭐 굉장히 뭐 정통 경제관료고 기재부에서도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금융 쪽을 그렇습니다. 많이 했어요. 전직 기재부 장관 했던 추경호 그 부총리처럼 금융 쪽에 많이 아는데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지금 시장은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저렇게 흔드니까 이거 리더십이 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저렇게 출렁거리고 주가가 저렇게 출렁거리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름값이 자꾸 오릅니다. 이렇게 1,400원, 1,500원 가면. 그다음에 주식이 이렇게 자꾸 내리면 국민들 주머니가 얇아지죠.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 난사는.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 민주당이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부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제 하나만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으니 외교 국방까지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 아니냐? 1인 3역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윤석열만큼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윤석열 탓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 이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은 윤석열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빨리 끝나고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 혼란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 이야기에 대해 이 이야기는 반발해야 되겠는데 미국에는 탄핵된 대통령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 많으냐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탄핵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 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윤석열 정부 내내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3,500까지 갔던 게 윤석열 정부 내내 2,500, 600, 700에서 횡보를 했거든요. 윤석열 자체가 경제위기의 주범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완벽하게 제거된다면은 글로벌 경제 시장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관련돼서 그 부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당장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이미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죠. 일단 이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 여부를 판단해야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이걸 요구했었잖아요. 빨리 공포하라. 이 부분 또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의뢰 여부도 또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권 이것도 판단해야죠. 그리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권도 있네요. 이게 좀 줄줄이 쌓여 있어요.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최경실 의원. 최상목 권한대행 과연 그중에 특히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행사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 것처럼 더욱더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일이 많으니까요. 다른 거 할 일이 많은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국회가 안 하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법 국회 안 하죠. 그리고 전력망법 안 하죠. 국회는요 미래를 보는 곳입니다. 사법부는 과거를 보는 곳이지만 우리 국회는 미래를 보지 않아요. 과거만 봐요. 매일 특검, 뭐 쌍특검, 과거만 자꾸 보면서 과거사만 캐고 있어요. 우리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꾸 과거만 보는 법안 갖고 오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과거 보지 않을 겁니다. 미래로 갑시다. 그럼 미래법, 반도체법이고 이런 거를 심의해서 빨리 통과해 주세요. 그런 것을 하지. 국회가 맨날 하는 그 과거 논쟁 거기에 얽매여서 최상목 부총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해외에서 오래 또 근무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가다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해외에도 오래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미래를 보는 행태를 하면은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과거를 보는 행태 저렇게 매일 뭐 특검 저런 얘기만 한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주민 뭐냐?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안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탄핵입니다. 거기도 바로 무조건 탄핵입니다. 무조건 탄핵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근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내란입니다. 자, 반대쪽에서 불법 개헌과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빨리 돌아와서 대통령을 복귀해야죠.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복귀해야죠. 그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 6명입니다. 9명이 정당성이 높습니까? 6명이 정당성이 높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순응을 하려면 정당성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는 것이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거죠? 뭐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저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뭐 단순히 그냥 뭐 추가적인 탄핵 소추가 아니라 무슨 내각 총사퇴 수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안 한다. 그럼 계속 줄 탄핵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최상원 부총리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또 그 자리를 가장 일찍 박차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상원 부총리가 만약에 헌정 질서를 저는 그럴 리 없고 내란 공범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된다면 저는 이제 뭐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주장했던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이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명씩 줄 탄핵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아니라 동시 탄핵, 국무위원 동시 탄핵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무위원 여러 명 함께 탄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1순위가 한덕수 총리였는데 지금 권한대행에서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위가 최상목 부총리인데 이제 권한대행이 됐어요. 그럼 그 뒤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4위는 유상인 과기부 장관, 5위가 조태열 장관, 6위가 김용호 장관 이렇게 순서가 돼요. 순위가. 근데요, 장가희 기자. 예를 들어서 한 5, 6명이 동시에 다 탄핵이 돼버려요. 그 국무회의가 마비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이죠. 다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호 교육부총리에서 줄줄이 가서 마지막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까지 만약에 갔을 때, 그때까지 갔을 때 탄핵이 됐을 때 국무회의를 위한 이 심의 최소 의결 정족수인 이 국무위원 11명을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새 법안 등 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나라 밖에서 볼 때도 이 한국의 정치 불안정성에 대한 이 불확실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두 분께 최영철 의원하고 이 박준영 부위원장께 그러면은 국무회의가 만약에 이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법이 넘어오고 뭐 임명권이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는 뭐 국회가 법안을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이 정부의 회의체가 없어지는 거죠.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기능이 형해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회가 아니고 민주당이 그걸 바랄 수도 있겠죠. 형해화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법안 막 통과시켜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상권 분립이 없는 나라를 민주국가로 보겠습니까? 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상대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너무 행정부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권 분립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국회가 아무리 잘나도 행정부 없이 어느 사법부나 국회만 있다고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가 해야 될 심의가 뭐 한 11가지나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한다면 그 민주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경솔하고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은 정당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집권했던 정당인데 행정부를 만들어보고 행정부를 굴려본 정당이 이렇게 한다면 다음 대선 때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 국가가 어떻게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열매를 맺고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잊어버리고 있다. 참 걱정스럽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박지원 부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줄탄핵이 아니라 뭐 국무위원 동시 탄핵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 명이 되면은 사실 국무회의가 이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열리질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네, 다시 한번 이 원인이 윤석열 내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짚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경태 의원 이야기는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국무위원회는 이제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이고 사실은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국무위원회 심의 기능이 붕괴돼서 예. 3분의 2가 안 돼가 붕괴돼서 국회에서 한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장 주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법은 가능하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상권 분립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상권 분립이 행정부가 형해화됐습니다. 이미 형해화된 것은 대통령이 유고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권 분립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100만 명 공무원이 행정부인 아는데요. 행정부는 대통령의 한 명이라는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행정부는 상권 분립의 주요 기관으로서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만이 국가를 제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은요. 오늘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이게 예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게 실제 관철이 된 상황인데 어제 예고가 됐을 때부터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불안하게 갔습니다. 특히 환율이 요동을 쳤거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지금 경제 상황, 특히 환율 상황에 대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입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1달러당 1,500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유례없는 상황인데도 아니란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서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장가희 기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됐네요. 네. 입장이 좀 나왔다고요? 네, 이 한덕수 총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총리가 퇴청 직전에 내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오늘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라고 직원들에게 이 말을 당부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전 퇴청하는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런 네. 모습으로 하고 메시지를 조금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여야에서 지금 환율 등등 관련해서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서로 다른 주장했죠. 오늘 환율 시장 굉장히 요동쳤는데요. 최근에 환율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불안불안했죠, 지금요. 쭉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1,450원 넘었다라는 게 며칠 전이었는데 지금 오늘은요. 장중 한때 1,480원까지 올랐습니다. 마감은 1,467원 정도로 끝났지만 한때 1,480원까지 올라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환율을 포함한 경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특히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예고했을 때 굉장히 좀 술렁거렸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시장이 특히 환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86.7원까지 올랐습니다. 1,500원을 13원 가량 남겨놓고 있죠.
물론 종가는 1,467.5원인데요. 예.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예. 우리가 1,400원,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은 과거 2번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1997년 당시에 1,962원까지 찍은 적이 있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7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인데 문제는 과거에는 뚜렷하게 글로벌 경제 충격이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다면 예. 지금의 고환율은 그런 위기, 충격이 없는데도 굉장히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어제부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하루에 환율 변동폭이 10원, 20원 가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1,480원대에서 1,460원대로 마감이 좀 둔화된 건, 상승폭이 둔화된 건 예.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자, 이 환율이요. 최근에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 환율이라는 게 혹시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해외 투자가들 이 한국 경제 펀더멘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영하는 바로미터 지표입니다.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12.3 계엄 사투 이후에 급등한 환율의 절반 정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정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건데요. 예. 물론 나머지 절반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앞으로 2년 동안 1%대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에서 여기다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 정치적 후진성에다가 경제적 불확실성이 플러스돼서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이 무역 규모는 선진국이지만 정치 수준은 후진국이다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이 되면 유학생들,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수입 물가 오르고요. 소비 위축됩니다. 외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유학생들 지금 학비, 생활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조기에 유학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우리 대부분의 물가 수입합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량 대부분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서 내수 경기는 더 위축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로 빌린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라는 것,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뭐 예측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면 1,500원 일시적으로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도 단기간에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예. 하루에 10원, 20원씩 오르고 있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1,480원이 뚫렸는데 1,500원은 시간상의 문제다.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연평균 환율을 1,450원으로, 노무라는 더 심합니다. 내년 2분기면 1,5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예. 그렇잖아도 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되다 보니 원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외환당국의 입장에서 과거의 위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다가 국민연금과 외화스와프를 통해서 이 환율 안정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할수록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얘기는 외환 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 개입은 예. 한계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특히 1,500원이라는 건 상당히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이제 우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여야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지 않은 이상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좀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 상황에 관련된 건데요. 최상모 부총리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했던 기재부 장관,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 역할도 해야 되는데 뭐 1인 3역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도 시장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후 외환인데요. 국내 내수는 2년째 침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트럼프 2기 더 강력한 보호무 억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 공백 상태로 트럼프와 접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3역한다? 지금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과연 한국이라는 이미지, 한국의 최고 지도자 누구와 소통해야 될지 여전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번 탄핵 사태를 조기에 수급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럼에도 믿는 구석이 있다면 예. 사실은 고 이건희 이 삼성전자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삼류지만 위기의 순간에 늘 현명한 1등 국민이 있었다. 이번 정치적 위기도 차분하고 슬기로운 시민의식으로 잘 극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환율 상황 좀 짚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이 약간 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들리네요, 지금요. 자, 다음 이슈는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입니다. 내란 진압이 국가 안보입니다. 내란 진압이 곧 경제요 평화입니다.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을 받들어 반역의 무리들을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하루빨리 구인 완전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 안정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전화드린 YTN 김다현입니다. 저 여기 잠깐만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결론.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번째 절차가 오늘 있었습니다. 준비 기일이었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쟁점도 정리하고 뭐 어떤 요구사항도 하고 그걸 헌재가 판단하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판은 아니고 준비하는 절차가 오늘 있었는데요. 사실상 탄핵 심판이 오늘부로 시작이 된 거죠. 자, 요 상황인데 원래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탄핵 심판 관련해서 뭐 서류 접수도 안 했다. 그리고 변호사 뭐 선임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선임계를 헌재에 냅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오늘 이 첫 번째 이 절차에 참석을 했죠. 자,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구성이 된 건데 어떤 인물들인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바로 일단 4명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고요. 그리고 윤곽근 전 고검장, 검사 출신이죠. 강력통 특수통 전 대구고검장. 그리고요. 배보윤 전 헌재 헌법연구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공보관을 담당했다. 그리고 배진한 이렇게 돼 있죠. 변호사.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알려졌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리인단, 변호인단 쪽에서 오늘 첫 번째 헌법재판 절차가 끝난 뒤에 뭔가 좀 설명을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오늘은 그냥 준비기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 절차,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계속 변호인단을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뭔가 설명을 한 뒤에는요.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있습니다. 오늘 각각 참석을 한 건데요. 그쪽에서도 뭔가 설명을 내놓죠. 들어보시죠. 저희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판부의 지혜롭고 공정한 재판을 돕는다는 충정으로 재판부의 지휘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소송 절차에 임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성수 변호사. 그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탄핵 심판 관련된 서류 접수를 안 했다. 그리고 뭐 대응이 없다. 그리고 왜 변호인이 뭐 대리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뭐 선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늘 첫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을 했어요. 이게 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이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변론 준비 기일이었는데 이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일단은 주장이라든지 뭐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정하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관측 중에서는 뭐 어제나 오늘 정도의 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일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다르게 일단은 오늘 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이 부분 출석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정말로 왜 이렇게 출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이 준비기일 자체가 어쨌든 큰 틀을 정하는 것인데 준비기일을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첫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이제 헌재에서 볼 때도 혹시나 이 재판에 조금 성실하지 않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출석을 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오늘 일단 기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대리인단 측에서 선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준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기일을 다시 한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 기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단이 만약에 오늘 이게 탄핵 심판 첫 절차였잖아요. 이 변론 기일 여러 가지 뭐 쟁점도 논의한 자리인데 여기에 참석을 원래 안 해도 괜찮습니까? 원래? 이게 당사자 같은 경우에 변론 준비 기일은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리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변론 준비 기일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제 예정돼 있던 기일 자체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출석을 하다 보니까는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출석 안 하면 또 연기가 되고 뭐 이런 절차입니까?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변론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변론 기일로 넘어갈 것인지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기일에서 일단은
준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하다 보니까는 아마 준비 기일로 다시 한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첫 절차가 시작됐는데 다음 재판 일정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헌재가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이 내용입니다. 다음 재판을 1월 3일로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로 딱 잡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빨리 잡았다, 다음 날짜를. 그리고 보면 설명이 나왔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요구사항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을 보고 한 말이죠. 협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제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간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는데 김성수 변호사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뒤로 잡았는데 재판 날짜 잡은 거 이게 좀 어떻게 빨리 잡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통상 이렇게 잡습니까? 여러 가지가 가만히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일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대리인단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변호사의 수가 지금 일단 이 소추단에 변호사의 수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이 기록이 굉장히 방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송달 부분부터 이제 쟁점이 됐었고 오늘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었던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기일을 지연하기 위한 이렇게 조금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일을 잡은 것이고 이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느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탄핵 사건 자체가 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권한의 대행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심판 자체를. 그런데 이 부분 관련 일단은 뭐 이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준 것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넉넉하게 준 것이냐 짧게 준 것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전직 의원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홍석준 전 의원님. 헌재에서 뭔가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좀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또 협조를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약간 경고성 얘기까지 했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있던 국가적인 뭐 여러 가지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최대한 좀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원래 헌재가 이제 형사소송을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준비 기일에 그 주심으로 했는 정인식 재판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사소송법도 준용하겠지만 그러나 이 특수성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뭐 이해를 좀 하라.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소송,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빨리 속도를 낼 것 같다.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지금으로서는 이게 섣불리 뭐라고 얘기가 없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섭불리 얘기는 못하지만 관심 있는 거는 탄핵 심판이 언제쯤 끝나는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오늘 헌재가 신속히 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이게 지연되고 계속 사태가 어떤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가 지금 안 가본 미래를 그렇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초유의 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갈지 내일의 일을 당장 우리가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헌재에서의 이런 탄핵 소추에 대한 판정을 180일 이내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야 되는 걸 목표로 최소한의 그런 기준은 있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1일 만에 끝났거든요. 13주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3개월 남짓해서 결론이 났고 지금 탄핵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헌재는 대한민국의 비상 위기의 사태가 여전히 안정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그런 민생 견제나 대한민국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그런 책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심리를 가속화해서 아마 매주 진행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지연 작전에 대해서는 헌재가 강단 있게 끊어가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라기는 내년 그래도 몇 달 안에
몇 달이라고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매주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의 그런 심리와 이런 소통이 빨리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변호인단이 선임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인과 그리고 증거와 이런 쟁점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서면으로 지금 냈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현 상황,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국민께 송구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자체에 약간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국정 혼란 최소화가 중요하다.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리고 국가 안이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게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도 대국민 담화를 서면 형식으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속보로 들어와 있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관련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첫 재판 절차였잖아요.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방청객을 받는데 이제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니까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한다 그러죠. 근데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몰렸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 방청석 18석 중에 온라인 추첨을 9석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이게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넘어갔는데 경쟁률이 200이 아니네요. 2251대 1. 김성수 변호사, 이 정도 경쟁률 보셨습니까? 다른 재판에서 혹시? 이게 조금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방청 신청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700대 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네요, 지금.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700대 1이 이제 산정이 됐을 당시에는 대심 판정에서 했었고 그래서 방청석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곳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때는. 예, 오늘은 좀 작은 곳이었고.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소심 판정에서 진행을 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객관적인 신청자 수의 자체도 이번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지금 나타내는 방증이 아닌가. 2251대 1이었답니다. 경쟁률이요. 9명을 추첨하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은 진행 중이지만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3명을 임명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이뤘잖아요. 일단 6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걸 놓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요. 6명 체제로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이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심리를 진행한 뒤에 결정, 그러니까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정이에요, 미정 이것도.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각각 어떤 의견들을 냅니다. 들어보시죠. 4월 18일 날이 대통령목 두 분 임기 종료일이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해라라고 하면서 계속 있는다면 이게 200석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도 안 될 거고 6명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4명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직무정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인 체제 내에서 심리는 신속히 가능하다는 헌법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선례를 따른 해석이 가장 국민들과 전국에 도움이 된다. 자, 김성수 변호사. 헌재도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이 6인 체제,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뭐 심리를 넘어서 이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거네요. 예, 이게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당초에는 헌재법 23조 1항을 보면 일단은 이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심리한다고 돼 일단 있습니다. 7명 이상으로는 법에 돼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6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심리 자체가 이제 가능하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냈던 부분이 있고 이제 해당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6인으로 일단 심리할 수 있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헌재에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6인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6명의 찬성.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6인의 이 찬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9인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원래는 9명 기준으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렇죠. 된다였는데 예, 그런데 지금 6인의 상태에서 6인의 찬성을 할 수 있느냐 자체가 그렇다면 이 헌법상의 3분의 2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심리하는 것 자체도 현재 지금 가처분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예. 이걸 판단까지 할 수 있느냐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헌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추가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요거 홍석준 전 네. 의원님. 지금 일단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럼 이제 6명이에요. 6명이 과연 심리를 넘어 선고까지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4월에면 그 6명 중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3명이 추가 안 된 상태면 4명이 돼서 헌재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논쟁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혼란이 이제 불거진 게 결국은 이제 국회의 추천 몫이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된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추천이 돼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전에 뭐가 절차가 됐으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의 입장이 일단은 그 줄탄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심리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마지막 국회 추천 몫이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당시에 교섭단체 순위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다고 이제 그 바른미래당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2사람 했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 한 사람 하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중립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 게 계속해서 좀 부딪히면서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탄핵된 어떤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 근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제 급해졌는데 민주당 입장이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이 6인 심리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심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돼서 7인 심리라는 어떤 규정이 일단 집행 정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하는 거란 임시적으로 말이에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과 그 대통령의 어떤 중요성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방통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집행정지된 가처분의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6인으로 해서 과연 종국심리 최종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무런 지금 현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6인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헌재 내에서도 많은 지금 현재 좀 설랑설레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요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4월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 떠나서 4명 체제, 헌재가 그냥 중지되는 상태. 이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지연 작전에 대한 모종의 계획을 하고서는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조홍천 의원도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에는 뭐 정말 대통령 임기까지 직무 정지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헌재에서 3명의 위원
추천을 받아서 9명이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추천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된 사항으로 3명의 추천이 됐고 하지만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발생하면서 권성동 체제가 정말 도로 친윤당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국회에서 헌재위원회 그런 인사청문회 보고서 가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건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고요. 결국에는 국회가 국회 일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느 정치당이 정말 비상계엄의 이런 초유의 혼란을 방해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기 만료가 되는 2명까지 4월 18일까지 지연해서 헌재위원을 4명으로 만드는 상황을 발생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6명으로서의 심리나 아니면 이런 판결, 선고를 뭔가 막으려는 그런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매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되면서까지 그나마 빠르게 이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주 집회를 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국회가 해결하고 또 헌재위원 추천하라는 그런 요청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게 되고 최성무 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선제적으로 양보하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가 지금 정치권에도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빠른 결정 플러스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팽팽한 이런 양극단의 그런 정치보다는 조금 더 뭔가 소통을 하고 양보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협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까지 극한의 대치를 하면서 공회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크게 대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와이드 쭉 지켜보셨다면요. 지금 계속 어떤 숫자를 놓고 이게 맞느냐. 이게 곳곳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는 200명이 맞는 거냐? 아니다. 151명, 151명 이상이 맞는 거다. 지금은 6명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다음은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된 상태죠. 검찰에. 근데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죠. 우선 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기소를 했어요. 검찰의 기소인데 계엄령 관련된 수사 첫 사례입니다. 일단 혐의는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그리고 28일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 하루 전 오늘 냈죠. 그리고 공소장 내용이 좀 알려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 공소장이 굉장히 관심사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회 봉쇄 등 지시했다. 이렇게 좀 그 봉쇄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리고 공소장 내용 조금 더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선 이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이렇게 적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답니다. 다른 내용 더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 계속 진행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답니다. 지금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공소장 내용 몇 가지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좀 이거 봐야 될까요? 그리고 좀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러면? 네, 일단 공소장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 검찰의 수사를 이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장에 이 범죄 사실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적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혐의 자체는 내란의 중요 행위의 종사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 자체에 수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내란이 성립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공소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한 범죄 사실은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전 수력방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곽정근 전 특수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그 국회의 문짝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일단은 수사 기록을 이 피고인이 된 김용현 전 장관은 수사 기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검찰이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공소장에 적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참고인 조서라든지 아니면 피의자 조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서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현재의 수사 관련해서 이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진실로 밝혀지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영 전님 특히 지금 방금 전에 무슨 2번, 3번 선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진행하라. 해제가 돼도 그러니까 계엄령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 계속 진행 지시. 이 부분은 새롭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예, 처음 알려진 내용이죠. 지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1시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군부대들이 국회든 아니면 다른 뭐 성관이든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지시를 누가 했었느냐. 결국에는 그 중심에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내가 2번, 3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포고령도 제1호만 발효가 됐지만 그 이후에 시리즈로 2호, 3호를 미리 준비해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그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드러난 부분에서의 새로운 사실은 조청장 하면서 그 경찰청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내가 국회의원들이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왜 그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느냐. 그것은 포고령 1번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포고령. 예, 포고령 1번에 돼 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위반이고 그래서 잡아들여도 된다라는 합리성을 부여하는데 이 포고령 1번 자체가 비상계엄 시대에도 국회의 기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위헌인 건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포고령이 위헌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시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고이자 정말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탄핵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빠르게 수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전원님 일단 검찰에서 저렇게 공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에 가서 다투겠죠 그 부분.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거에 이상의 내용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재판에서 좀 다투어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였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뭐 전혀 믿지 못하다가 지금은 뭐 마치 이제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이제 사실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하더니 이중잣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장관의 지금 이야기, 즉 국회의 어떤 봉쇄라든지 체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과 오늘 검찰의 공소장 부분이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판으로 좀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거고 저는 좀 굉장히 지금 현재 또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수사 관할했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도 이제 공조본을 통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또 공수처도 역시 지금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지금 없는 예.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수완박으로 없고 또 공수처 역시 이제 경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금 법원 행정처장도 그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재판에 갔을 때 이게 위법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정언이라든지 증거가 모두 다 이제 다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사 사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공수처, 뭐 넓게 보면 공조본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본부를 꾸렸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뭐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앞서서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내온 설명이 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단 쪽에서 헌재 오늘 첫 그 절차가 끝난 뒤에 뭔가 이 공수처 수사 관련돼서 좀 내놓은 설명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그 10시로 정해져 있지만은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더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쪽에서도 방금 전에 홍석준 전 의원이 말씀하신 아니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관련돼서 수사권이 있는가 이거 따져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조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해서 3번째 출석 요구를 했죠. 달력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출석 요구는 18일이었는데 이제 불응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성탄절 25일에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 나오라는 거죠. 불응이었죠. 그리고 3차 소환 통보를 26일 했어요. 근데 날짜는 29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날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3번째 출석 요구입니다. 지금 뭐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일단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가 과연 추가 출석 요구를 할까?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까? 모르죠. 이것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체포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발부를 할까? 아닐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면 집행이 가능한 건가? 이 과정에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는 건가? 이건데요. 김성수 변호사.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집행이 지금 가능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청구를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발부를 이제 청구를 했는데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 동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이것도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영장에 의한 체포 부분은 이제 이 정당한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범했다는 그리고 이 부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이 법원의 발부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발부할 것인가 그게 또 쟁점이 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발부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행을 이제 체포를 그럼 집행할 수 있느냐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경호처에서 만약이라도 뭐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의 뭐 비밀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통해서 수색을 이제 불가하다라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그 경우에 만약에 경호처의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가능하겠느냐 수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나오는 그
현장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체포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렇죠. 다른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거예요. 대해서도 뭐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이유로 해서 만약이라도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을 감안해서까지 집행할 수 있는 데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그리고 또 현실적인 조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발됐답니다. 지금 이겁니다. 경찰이요. 삼청동 안가, 최근에 요 삼청동 안가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다. 앞서 계엄령 선포 전에 뭐가 있었다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CCTV 확보를 하려는데 이게 실패했답니다.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았답니다. 여기 경호처가 나오네요. 여기서 하나 더 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 특수단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됐다. 경호처의 승인이 안 나서 무산됐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발부가 됐더라도 이 집행 과정 이게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분 저 지금 이렇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모릅니다만 29일 3차 출석 요구를 했거든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일요일에. 홍석준 전 의원부터 제가 두 분께 30초씩만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출석할까요? 아니면 안 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출석할까 봐 겁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찰로부터 혹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지금 현재 받아서 지금 현재 조금 뭐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 자체가 과연 대통령의 내란 관련된 어떤 수사 관할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직무 지금 직권 남용으로 지금 현재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로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나가기도 굉장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그래 보여집니다. 신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동현 변호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탄핵 심판부터 받고 그다음에 수사가 다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작전하면서 여전히 벅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윤석열 측의 지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조본이든 검찰이든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면 정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할 때 포고령을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수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괴로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과 이미 차고 넘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속해서 언론이 검증하면서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벅꾸라지 같은 나쁜 모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가 비판할 것이고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불신들이 더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된 북한군과 관련된 소식이 요즘에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가 들려왔는데 우크라이나 군의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다. 사진으로 공개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가 공개했는데 북한 병사, 그러니까 러시아 크루스크, 여기 격전지잖아요. 여기에서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 지금 얼굴이 보이죠? 얼굴이 보입니다. 북한 군인입니다. 포로로 잡혔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국가정보원이 오늘 오전에 확인해 줬어요. 여러 가지 이 정보, 각국의 정보기관 통해서 확인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 포로 잡힌 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1명 부상 악화로 사망 확인됐다. 포로로 잡혔지만 사망했다는 내용이네요. 홍석준 전 의원님. 사실은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파병됐다고 했을 때 사망자가 다수 나왔겠다. 근데 그거는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망자가 드론 공격을 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포로도 이제 상당히 잡힐 것이다 나왔는데 실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정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급이 지금 현지에서 여의치 않다. 식수 이런 것도 좀 여의치 않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증명된 것 같고, 이 폭풍 군단은 사실은 이제 후방에 침투한 어떤 특수 군단인데 이런
특수 군단이라 할지라도 자체 예. 어떤 전투력은 뭐 있겠지만 이런 쿠르스크 같은 대평원에서 완전히 그 시야가 노출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드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러시아군과의 어떤 협동 작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드론이 공격해 왔을 때 러시아군으로부터 있던 지원 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부족하다. 심지어는 북한군이 와서 오히려 좀 짐이 된다는 이런 어떤 러시아군의 그런 어떤 외신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이 정말 그 애초에 걱정했던 것처럼 정말 총알바지밖에 지금 되지 않는 거 아니느냐. 그래서 지금 외신 보도에서는 거의 한 3,000명 가까이가 뭐 사망 내지는 사상했다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군이 더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또 많다. 그만큼 또 희생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차원에서는 결국은 월급도 받고 또 그 사망했을 땐 사망 위로금도 러시아 측으로 또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정일 정권에서는 이 북한 군들을 어떤 생명이라보다는 외화벌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인영 전 의원님, 향후에 추가적으로 북한군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럴 경우에 우리 측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것이 이슈가 됐었죠. 나토를 통해서 뭐 협력단을 보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협력단을 뭔가 보내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방이 됐었고요. 결국에는 뭔가 포로가 잡히면은 통역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포로를 신문하거나 고문하는 장소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 것이 아니냐, 인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판단을 되지 또 해야 않았습니까? 되는 거네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AI 그리고 드론 이런 것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정말 살상 무기가 계속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 군들이 총알바기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루빨리 이게 최전선에서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치적으로도 고민을 하면서 협력 관계로 가져가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군 포로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